우울하지 않을 권리, 윌리엄 오컴에 대하여. 제5도살장으로 유명한 커티 보니것에 따르면 노예보다 노예 소유주의 자살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노예들에게는 우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지만 백인 노예 소유주들은 그렇지 않았던 게 그 이유였죠. 무슨 방법이었을까? 블루스였습니다. 그들에겐 우울을 방구석으로 몰아낼 음악이 있었죠. 우울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근심과 고통을 통제할 수도 해소하기도 까다로운 어둠의 시간들은 그 끝을 예감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하죠. 왜 우리는 우울한가? 우선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크리스티안 마라찌는 이득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이율배반의 구조가 현대인들의 비극이라 진단하죠. 심지어 우리는 TV를 시청하면서조차 생산하며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탈리아 철학자 파올로 비르노가 말하길, 중요한 것은 이제 노동시간 내부의 필요시간과 잉여시간 사이의 불균형뿐 아니라 노동시간과 생산시간 사이의 불균형이다.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간만이 아니라 소비의 향락이라 믿고 있는 쉬는 시간까지 착취당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퇴근 후 자유시간이라 믿고 있는 잉여시간까지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죠. 요컨대 모니터를 켜는 순간 우리의 손가락은 가치를 생산하고 그 이득은 플랫폼 대기업에 의해 독점됩니다.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이 신비하고 끔찍한 착취가 작동하는가? 발터 벤야민의 말을 꺼내봅니다. 성스러운 것은 마법적인 것보다는 범속한 것에 더 가깝다. 오늘날의 착취는 범속한 우리들의 일상을 야비한 성스러움으로 각색해 실질적인 지배를 은폐합니다. 이 전략은 너무나도 섬세하고 치밀해 개선의 여지조차 수색 불가하게 만들죠. 차라리 노예들처럼 음악의 구원이라도 희망해야 하는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중세 철학자 윌리엄 오컴은 이 개선 불가한 착취의 시대를 예리하게 분석한 반철학자입니다. 성직자이던 그는 신성보다 세속에 관심이 더 컸죠. 그 유명한 오컴의 면도라는 철학을 포기하는 철학으로서 반철학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철학에 대해 살피기 위해 알랭 바디우가 주장한 사도 바울편에 다뤘던 이야기를 상기해보죠. 일부 전진이 당면 과제일 때는 무엇보다도 최대한의 후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임박한 우울을 몰아내기 위해 전진만을 소원하곤 합니다. 그러나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희망을 품는 것은 우울을 해소하기보다 가속할 수 있죠. 차라리 완전히 뒤로 물러서서 최초의 진전을 위한 저 블루스 음악과 같은 위안을 톱밥을 필요가 있습니다. 끔찍해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할 서늘한 언어가 요구되는 이유죠. 오컴은 종교개혁의 비조라 꼽힙니다. 14세기 초입 오컴은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위해 전통적인 철학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떤 시대였기에 그가 반철학적 경향을 보였을까? 러셀과의 논쟁으로 명성을 얻은 프레드릭 코플스터는 13세기가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사상가들의 시였다면 14세기는 학파의 시대였다고 설명합니다. 철학과 사상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를 지었다는 뜻이죠. 이 무리들은 소모적으로 논쟁했습니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해안은 없었죠. 토마스 학파와 스코투스 학파가 대립했고 초기 플라톤주의적 기독교 사상을 재수립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수행자들도 생겼습니다. 학파는 무리가 되었고 무리는 시간이 흘러 맹목적 집단으로 변모했죠. 이 지식 집단들은 불평등과 부조리를 양산하는 데 동조합니다. 현재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죠. 오컴이 유명론을 주장해 오랜 철학의 전통과 투쟁했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보편자는 낱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리가 배운 유명론의 개념은 시대의 결을 잃지 않고 현대적 언어로 오도한 교양의 넌센스라 볼 수 있죠. 정치적 실천을 철학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오컴의 면면은 에른스트 블로이의 평가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론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작은 것에 충실하고 작은 것에 대해 예의 주시하려고 했다. 이런 태도는 중세 초기에 상부 구조를 수립하고자 했던 여러 분야에서 발생했던 철학과 평행을 이룬다. 오컴은 보편 개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명론은 아류 스코투스 주의자들의 실제론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됐습니다만 보편성을 이름이나 단순한 낱말 속에 귀속시키는 데서 성립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단순하죠. 반복컨대 오컴의 유명론은 보편자는 단지 이름뿐이니 개별자의 실상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반지성주의적 구호가 아닙니다. 모든 성스러움에 대한 거부는 더 야속한 성스러움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을 오컴은 철저히 깨닫고 있었죠. 다만
다만 그는 13세기의 종합이란 명목으로 파괴된 불평등한 엘리트주의와 부조리한 철학에 대한 저항으로 범인들의 세계가 우울 속으로 빠져가는 경향을 급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른바 종합의 시대에서 분석의 시대로 넘어가는 가교의 역할에 책임자가 된 것이죠. 철학이 무기력할 때 반철학적 경향은 역사에서 반복해 일어납니다. 사변에서 비판으로 철학의 위치를 변동시키는 것이죠. 왜냐? 종합과 사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권력은 지식과 야합에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푸코는 이를 지식 권력이라 불렀죠. 이 부패를 막기 위해 오컴은 중세를 지배하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존재론적 문제보다 사실을 정확하게 따져묻는 논리학을 발전시킵니다.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죠. 스코트스가 플라톤으로 돌아가 의지로 이상적 사회의 태보를 막고자 했다면 오컴은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 사실과 가상을 엄밀히 구분해 지적 사기의 실체를 폭로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은 역사 속에서 끝없이 반복해 일어나죠. 낭만주의 철학자 슐레겔의 다음 주장에 대한 증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플라톤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가 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학문 조건은 존재론적 형이상학의 정립을 위한 필연적 입증이 아니라 현실주의적 실천학의 진전을 위한 논증이어야 한다고 오컴은 주장합니다. 요컨대 전체와 부분의 존재론적 관계보다 객관과 주관의 현실적 관계가 더 중요시된 것이죠.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사물을 다루는 법칙처럼 존재의 일반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분리의 시대엔 자연과학과 수학적 오성이 이상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해야 하죠. 급한 현실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니까요. 정리하자면 종합, 존재론, 입증의 철학이 분석, 논리학, 논증의 철학으로 전복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오컴은 존재하는 개별 사물에 대한 감각적 직관의 우선성을 강조했죠. 이제 철학과 신학의 종합은 과거 유산이 되었습니다. 신학과 철학의 분리가 공론화된 것이죠. 이때부터 철학은 스멀스멀 성직자와 무관한 성격을 보이죠. 회화를 예로 들어봅니다.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그림인 상화는 개별적인 인물 자체가 아니라 등장인물을 규정해주는 인물을 표현했죠. 세계 전체를 묘사했기 때문이고 존재 자체를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14세기 화가들은 풍경을 화폭에 담습니다. 이는 르네상스를 이끈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죠. 시마부에와 조테의 회화가 대표적입니다. 풍경의 발견은 일본의 비평가 고진의 말따나 인간 4명의 탄생이자 노예들의 블루스처럼 시대적 상황과 무관한 위로의 영톤을 창안하는 시도죠. 14세기부터 회화 작품은 황금의 보고 대신 황금 가득한 현세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개별적인 것을 중시하는 태도가 유명론의 핵심이고 저것이 아니라 이것의 존재를 사실적으로 톱바보게 한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이상의 실현이 불가할 때 날렵한 예술적 감각을 장착하더라도 생의 그 우울한 어둠을 위로하고픈 열정이죠. 그러나 이것의 존재라는 관념은 스코테스가 이미 지적했듯 바쁘게 식어 공허한 불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범속한 것에서 성스러움을 찾는 시도는 쉽지만 지속이 까다롭기 때문이죠. 몇 번만 실패하면 끝이 보이는 게 감각이고 몇 번의 시도 후 과거로 회귀하는 게 습관입니다. 때문에 유명론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철저한 논리의 잔근육을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들어오는 유혹들에 대응하는 구체적 전략이 중요하죠. 현세를 중요시한다 해서 지배를 재생산하는 체제의 술수가 죄다 해소되진 않거니와 우리의 삶도 바로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신적 권위의 상실이 밝은 세계의 자동 인출은 아니죠. 오히려 인간의 조급한 욕망이 역사적 증명 없는 수준 낮은 잡신을 소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곳의 존재를 탁월하게 하는 것보다 저곳의 존재에 기대는 것이 쉽기에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할 때의 마지막 4부에 쓴 보다 높은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를 유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날은 소인배들이 주인이 되어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순종과 겸손, 책략과 근면, 배려 등등으로 길게 이어지는 왜소한 덕을 설교한다. 현대와 같은 종교적 관영이 상식이 된 세계는 신을 죽인 자유의 시대인 듯 보이지만 사실 미신의 세계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경기장으로, 성당은 영화관으로, 공예는 바겐셀로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일 수도 있죠. 우리들의 세계를 오콤의 면도날처럼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화시켜보면 진실은 드러납니다.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누가 가장 이득을 취하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찾지 않고 빙빙 돌려 핵심을 놓친다면 반복해서 다가오는 우울은 극복될 수 없습니다. 왜소한 덕에 물들기 쉽죠.
오컴이 청빈 문제를 논쟁의 핵심에 둔 이유인즉 전통의 권위가 소멸한 뒤 출몰하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체제의 기술에 소유욕이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소유욕이야말로 존재의 우를 일시적 포만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기술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충고하며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철학자와 성스러움에 다가가길 바라는 신학자는 소유권을 포기하고 세속적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세상에 소모적 기대를 거는 것보다 차라리 블루스를 발명한 노예들처럼 존재의 위로를 찾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죠. 다시 벤야민의 말을 상기합니다. 성스러운 것은 마법적인 것보다는 범속한 것에 더 가깝다. 이 말의 의미가 인지될 수 있다면 우리는 우울에 지배돼 생을 포기했던 노예 주인이 아니라 그 깊은 어둠에도 삶의 동력을 마련했던 노예의 현명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 있고 예쁜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저 깊고 촘촘한 우울의 어둠은 유보될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소인배의 세계에서 비껴갈 최소한의 논리만 장착할 수 있다면 말이죠. 니체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절망하라. 지독하게 반복되는 서늘한 존재의 우울에도 생기를 부여잡을 우리 모두의 일상을 응원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